안녕하십니까, 윤석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8일입니다. 그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이런 거는 이제 회생 계획안을 이제 로펌이나 변호사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 뭐 회계 비용을 달라고 한다거나 그러면은 거기는 좀 이렇게 초짜라고 보시면 돼요. 변호사가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법인, 기업, 간이, 일반회생은 통상적으로 변제계획안을, 회생계획안을 10년, 변제기간 10년짜리를 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회생계획안이 보통 100조 되거든요.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간략간략하게 어떻게 변제를 하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단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그 회생을 신청한 법인이나 개인이 파산했을 때보다 계속 영업하고 사업을 했을 때 그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해가는 비율이 높아야 되겠죠. 파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채권 회수율이 20%다. 그럼 1억짜리 채권은 2천만 원밖에는 회수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보다는 10년 동안 분할 변제 시켜주는 거니까 그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법적으로는 이거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파산시켰을 때 채권 회수율보다 계속 사업을 하게 했을 때 그 채권 회수율이 높아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자, 우선은 권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회생 담보권이 있지, 회생 채권이 있는데, 회생 채권 안에는 뭐 금융기관 대출 채무 채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상거래 채권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대여한 채권도 있고, 특수관계인이 대여 채권도 있고, 조세, 부가세, 사례보험료, 벌금, 과태료, 과료,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런 권리들을 탕감할 수 있는 것이 법상으로나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실무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 회생담보권의 경우는 이제 근저당권, 질권 이런 것들인데, 회생담보권은 실무상 담보물을 매각해서 그 담보권의 원금하고 이자를 전부 다 갚는 것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보물을 올해 연말까지 팔겠다, 내년 연말까지 팔겠다, 기한을 정해서 회생 계획안을 짰을 때 그 매각될 때까지 이자를 포함해가지고 원금까지 100%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래로 갈수록 현금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각 기한을 뒤로 늦출수록 이자라든지 원금은 당연히 갚아야 되지만 이자를 합산해가지고 100% 변제를 해준다, 이런 계획안을 작성해야 그 담보권자가 동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 및 변제 방법은 언제까지 매각하기로 하고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다 100% 변제하겠다라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있거든요. 보증금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주택 임대차 보증금, 상가 임대차 보증금, 그 다음에 그게 아닌 민법상의 보증금이 있는데, 주택하고 상가의 경우에는 그 임대차 보호법이 따로 별개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회생 신청 전까지 대항력,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하고,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를 넘겨받고 사업자 등록하고, 이게 대항력이에요. 그러면은 경매가 실시되더라도 요 상가나 주택의 소액보증금, 법이 정한 소액보증금은 최우선으로 배당을 해주거든요. 절차에서, 경매 절차에서. 근데 주택임대차 보증금이라든지 상가임대차 보증금이라든지 이걸 전액을 변제받고 싶다 하면은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확정일자가 다른 담보권보다 앞선 날짜로 되어 있어야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회생을 신청하기 전까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구비를 해야 소액보증금 최우선 받는 거 효과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자, 근데 실무상으로는 한 세 가지 방법을 써요. 임대차는 주택, 상가 등을 제3자한테 임대를 해. 신규 임차인을 구해가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보증금 들어오면 구 임차인한테 줘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기존 임차인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냥 거주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주택 상가 등을 팔아가지고 임대차 보증금을 주거나, 아니면 매수인이 임대차 보증금 주는 의무를 인수하도록 하는 그런 그 방법으로 회생 계획을 짭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회생 채권인데, 회생 채권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들이 대부분 회생 채권이에요.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 채무, 상거래 채무, 일반 대여 채무, 특수관계인 채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그 회생 담보권이 아닌, 그리고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갖춘 보증금 이런 것이 아닌 회생 채권을 말합니다. 거기는 회생 채권에는 법인 회생이나 개인 회생을 했을 때 그 채무자 대신해서 돈을 갚는 사람, 그러면 구상 채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장래에 갚을 가능성이 높은 거는 미발생 구상 채권, 확정 구상 채권, 뭐 이렇게 해서 부르기도 전부 다 이제 회생 채권인 거예요. 회생 채권은 기본적으로 현금 변제할 10년간 현금 변제할 수 있는 거는 작업 수지를 쫙 짜가지고 현금 변제하겠다 10년간 분할해서 하고, 남는 부분은 법인 같은 경우는 주식이 있어서 주식을 그 채권 액수에 맞게 그 신주 발행을 해줍니다. 대신에 주식 대금은 받지는 않아요. 이거를 출자 전환이라고 합니다. 출자 전환을 하는 이유는 이게 법인 회생, 기업 회생, 법인인 간이 회생 이런 것들이 그 채무를 면제해버리면 회계상 채무 면제 이익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법인세가 엄청나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10억 채무인데 70% 탕감이면 7억이 탕감되는 건데, 이걸 면제시켜버리면 7억 원어치 면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인세가 나옵니다. 그럼 회생이 차질을 빚는 거죠.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현금 변제를 못하는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주식을 줘가지고 이제 주주로 만들어야 돼요. 채권자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개인 사업자가 일반회생, 간이회생 했다 그러면은 주식 개념이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면제를 시킵니다. 근데 면제 발생 효과가 저 뒤에 10년 후쯤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개인 소득세가 발생하는 거를 이제 뒤로 늦추는 거죠. 늦추거나 줄어들게끔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채무 이연의 효과라 뭐 이렇게 회계상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변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이제 법인과 관련해서 대표이사 또는 사업자 관련해서 8촌인의 혈족, 4촌인의 인척인 경우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회사나 개인한테 돈을 빌려준 수가 있잖아요, 가족들이. 근데 그런 경우는 실무상 변제하지 않는 것으로 회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데 변제하기로 돈이 부족한데 가족이나 친척들한테 빌린 돈까지 뭐 갚나 그러면 전체적 변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특수관계인이 대여해준 대여금이라든지 투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이제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의결권은 이제 부여를 해가지고 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기관이라든지 보증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채무를 변제해가지고 이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채무자 대신 돈을 변제하면은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나 개시 중이나 이제 확실하게 변제를 해버리면 확정 구상채권, 그 다음에 앞으로 변제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장래에 채무자 대신 변제하는 거니까 미확정 구상채권 또는 미발생 구상채권 뭐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는 통상의 회생채권하고 변제 방법을 같이 한다, 요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세나 사대보험이나 준조세에 해당하는 것들, 그런 성질의 것들은 통상 3년간 균등 분할 변제 100%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든 개인이든 기업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이걸 신청했을 때 이 4대 보험이나 세금이나 이런 준조세 채권들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면은 초반 3년 동안에 갚아야 될 돈들이 여기 다 쏠리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회생 채권 갚는데 변제 자금이 낮아지거나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회생 채권은, 그 회생 사건은 동의받기가 어렵게 되겠죠. 왜냐면 나보고 지금 3년 동안 돈 거의 적게 받고 4년 후부터 제대로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왜? 세금하고 준조세를 먼저 3년간 분할 변제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3년 이상
그 변제를 하고 싶다 하면 관할 세무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5년간 분할, 균등 분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거는, 조세하고 그 4대 보험료 준조세 이런 것들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하고도 관계가 있고, 징벌적 성격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변제 방법이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런 방법 쓰고, 그 다음에 M&A 할 수 있으면 M&A, 그 다음에 사업이 여러 파트가 있는데 어느 사업을 분리해가지고 사업 양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영업용 자산 이런 것들 팔아가지고 그 대금을 변제자금을 쓰겠다라든지, 그거는 이제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의논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회생계획을 작성한 후에 그럼 채권자들 요구사항도 반영을 최대한 해줘야 돼요. 근데 무리하게 채권자들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 이게 회생계획안이 변제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수행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현실성이 없는 거죠. 예. 채권자들한테 30%밖에 변제 못 하는데, 채권자들 더 많이 변제해줘. 그럼 동의해줄게. 한다고 해가지고 40% 변제. 이렇게. 그래서 자금 수지가 안 나와요.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은 그건 수행 가능성이 없는 회생계획안이어서 아예 결의를 위한 집회에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회생계획안은. 조사위원이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가 없는가 이런 걸 다 조사를 하고 2차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딱 하니 걸리죠. 예. 현실성이 없는 회생계획안이다. 보기는 좋지. 채권자들한테 더 많이 변제한다니까 채권자들 동의받고 밖으로 동의받기 위해서 회생계획안 요지나 이런 거를 채권자들한테 보내줬을 때, 보기는 좋지만, 페이퍼상으로 보기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이행할 방법이 없는데, 그게, 회생계획안이, 적법 유효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회생계획안 작성은 진짜 일이 많아요. 진짜 거의 100조 가까이 통상 100조 가까이 되는 거를 변호사 작성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권리에 따라, 그 다음 권리 우선순위에 따라, 권리 종류에 따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특성에 따라, 그 다음에 회생 방법이 반드시 10년 변제 이것만 있는 거 아니니까, 다른 또 변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에 따라 여러 가지로 회생계획안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변경 작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채권자들한테 유효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회생계획안 작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걸 보고 싶으시면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안 작성 및 변제 방법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예시로 회생계획안을 좀 발췌해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그걸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